부산 해운대의 차가운 비가 유리창을 미친 듯이 두드리던 그날 밤, 저는 남편 강태민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현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방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제 엄마 백혜란 여사가 급성 신부전으로 쓰러져 부산대학교 병원 응급수술실 앞에 누워있고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예상 수술비는 800만 원. 하지만 제 통장에는 그 돈은커녕 당장 보증금처럼 긁어낼 몇백만 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8년 동안 은행에서 고객들의 자산을 관리하며 점심값, 커피값, 휴가비까지 아껴 모은 2억 400만 원 전부를 이미 남편에게 넘겨줬기 때문입니다. 그는 의료기기 수입 회사를 차리겠다며 우리 부부의 미래를 위해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자기 친아버지처럼 병간호하던 남자였으니까요. 저는 그 남자의 다리에 매달려 울었습니다. 태민 씨, 제발 내가 줬던 돈 중에 일부만 돌려줘. 엄마가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엄마가 죽을지도 몰라. 그런데 남편은 술 냄새와 여자 향수 냄새를 온몸에 묻힌 채 저를 내려다보더니 마치 길바닥에 붙은 더러운 껌을 보는 사람처럼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구둣발로 툭 차내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가 죽든 살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내가 왜 800만 원을 병원에 갖다 바쳐? 곧 죽을 늙은 여자 숨 몇 번 더 쉬게 하자고? 그 한마디가 제 심장 한가운데에 박히는 순간 저는 8년 동안 붙잡고 있던 결혼이라는 이름의 밧줄이 제 손안에서 완전히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상하죠? 사람 인생은 가끔 너무 잔인해서 하늘이 일부러 지켜보고 있다가 가장 적당한 순간에 판을 뒤집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날 밤 저를 벌레처럼 짓밟던 남자가 정확히 17일 뒤 울면서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자기 엄마가 뇌혈관이 막혀 쓰러졌고 당장 수술비가 없으면 큰일 난다며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고요. 그리고 그때 저는 그가 제 심장에 박아 넣었던 그 문장을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돌려주었습니다. 당신 엄마가 죽든 살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가 몰랐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제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기 전 이미 그의 탐욕을 꿰뚫어 보고 계셨고 딸과 아내를 지키기 위해 아무도 모르는 마지막 방패를 남겨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잠시만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이름은 서유나입니다. 저는 부산의 한 은행에서 VIP 고객들의 자산을 관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숫자 하나 틀리는 걸 싫어했고 계약서 한 줄도 허투루 넘기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의 돈은 누구보다 신중하게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작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의 속마음만큼은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제 아버지 서동현은 부산에서 해양센서 부품 회사를 일군 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작은 공장 한 칸에서 시작해 수십 년 동안 밤낮 없이 일했고 결국 지역에서는 제법 탄탄한 회사로 키워냈습니다. 겉으로는 무뚝뚝했지만 속정이 깊은 분이었죠. 엄마 백혜란 여사는 그런 아버지를 평생 묵묵히 지켜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외동딸이었고 부모님은 저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아끼셨습니다. 그런 제 앞에 강태민이 나타난 건 어느 지역 기업인 모임에서였습니다. 그는 의료기기 회사 영업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말끔한 정장, 낮은 목소리,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태도,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살짝 웃는 얼굴까지.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는 사람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연애를 시작한 뒤 그는 거의 매주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빈손으로 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오래된 보이차를 좋아한다는 말을 한 번 듣고는 중국 운남에서 들여왔다는 고급 차를 구해왔고, 엄마가 무릎이 안 좋다고 하자 마사지기를 사들고 왔습니다. 전구가 나가면 자기가 갈았고, 무거운 쌀 포대가 있으면 먼저 들어 올렸고, 명절이 되면 제 친정부터 먼저 가자고 했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저는 유나 씨랑 결혼해서 아내만 얻는 게 아닙니다. 진짜 가족을 얻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엄마는 눈시울을 붉혔고, 저는 이 남자라면 평생 믿어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태민이 웃으며 차를 따르고 엄마의 어깨를 주무르고 제게 다정하게 말을 건넬 때도 조용히 그의 눈을 보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태민이 돌아간 뒤 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나야, 사람이 너무 빨리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쓰면 조심해야 한다. 진짜 좋은 사람은 자기 선함을 증명하려고 서두르지 않아. 내 남편 될 사람 눈빛을 보면 우리 가족을 보는 눈이 아니라 우리 회사와 재산을 계산하는 눈처럼 보인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어넘겼습니다. 아빠도 참, 태민 씨가 얼마나 잘하는데 왜 그렇게까지 봐요? 아빠가 외동딸 시집 보내기 싫어서 괜히 그러는 거죠? 아버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숨을 쉬며 제 손등을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한숨이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이미 다가오는 비극을 먼저 본 사람의 숨이었다는 것을요. 결혼 후에도 태민의 연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완벽해졌습니다. 주말이면 아버지 차를 직접 세차했고, 엄마를 데리고 시장에 가서 장바구니를 들어줬고, 아버지 회사의 자료를 집으로 가져와 밤늦게까지 형광펜을 그어가며 보는 척했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서 사장님은 아들이 없지만 저런 사위면 아들보다 낫지.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괜히 어깨가 올라갔습니다. 남편이 제 부모님께 이렇게 잘하니 저도 시댁에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태민의 어머니 임명숙 여사는 마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외아들이었고 시어머니는 평생 장사를 하며 억척스럽게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저는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렸고 주말마다 차를 몰고 마산까지 내려가 반찬을 채워드리고 약을 챙겨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동네 사람들에게 저를 자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요즘 세상에 보기 힘든 복덩이야. 아들도 처가에 잘하고 며느리도 나한테 이렇게 잘하니 내가 무슨 복이 많아서 이런 애들을 만났는지 몰라. 그 말이 좋았습니다. 저는 제가 좋은 사람과 좋은 가족을 만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남편이 바라본 것은 가족이 아니라 제 아버지의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돈이었습니다. 비극은 2022년 5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심장과 폐 쪽 합병증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처음에는 며칠 입원하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지만 병세는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됐습니다. 병원 냄새가 옷에 배고 엄마는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 갔습니다. 그때 태민은 모두가 감동할 만큼 헌신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회사에 장기 휴가를 내고 병원에 붙어 있었고 아버지의 손발을 닦아드리고 미음을 떠먹이고 의사에게 질문하고 간호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좁은 보호자 침대에서 새우잠을 자면서도 제 앞에서는 웃었습니다. 유나야, 아버님은 이제 내 아버지이기도 하잖아. 내가 당연히 해야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는 남자에게 내가 무엇을 아낄 수 있을까? 바로 그때 태민은 서서히 자기 계획을 꺼냈습니다. 의료기기 수입 회사를 차릴 기회가 왔다고 했습니다.
부산과 일본을 연결하는 유통 라인이 열렸고 지금 들어가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밤마다 거실에 앉아 사업 계획서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회는 왔는데 자금이 모자라네. 내가 조금만 더 능력이 있었으면 유나한테 더 좋은 미래를 줄 수 있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병간호를 저렇게까지 해주는 사람인데 내가 왜 그를 의심해야 할까? 결국 저는 은행에 앉아 제 명의의 적금, 펀드, 보험성 저축까지 모두 해지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2억 1, 400만 원이었습니다. 8년 동안 하루하루 아끼며 모은 제 전 재산이었죠. 저는 그 돈을 남편 앞에 놓았습니다. 이거 내가 모은 전부야. 당신 사업에 써. 아빠 병간호 하느라 고생하는 당신에게 내가 지금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미안해. 태미는 봉투를 열어보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저를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유나야, 내가 정말 잘할게. 이 돈 절대 헛되이 쓰지 않을게. 당신이 나 믿어준 거 평생 갚을게. 저는 그 품에 안겨 안심했습니다. 그때 저는 제 손으로 제 인생의 지뢰를 밟았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몇 달 뒤인 2022년 8월, 아버지는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이 찾아왔고, 저는 엄마의 손을 붙잡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태미는 처음에는 상주처럼 바쁘게 움직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자꾸만 아버지의 전담 변호사였던 문재호 변호사를 향했습니다. 저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회사의 일부라도 넘겨주리라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장례 둘째 날 밤, 변호사님이 조용히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장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태미는 피곤한 척 눈을 비비면서도 입가에 묘한 기대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언장이 읽히는 순간 그의 얼굴은 돌처럼 굳었습니다. 아버지는 회사의 경영권을 사위에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하고 주요 지분은 엄마와 제 명의로 안전하게 관리하며 앞으로 5년간 큰 거래는 반드시 문 변호사의 검토를 거치도록 해두셨습니다. 일부 수익은 해양기술 장학재단으로 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태민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얌전히 앉아있던 남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의자를 거칠게 밀고 일어나더니 아무 말 없이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발인 날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외동딸인 제가 아버지의 영정을 품에 안고 장례차 앞에 섰습니다. 엄마는 뒤에서 쓰러질 듯 울었습니다. 친척들은 수군거렸지만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태민이 너무 지쳐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런 거라고. 하지만 장례가 끝난 뒤 그의 진짜 얼굴은 잔인할 정도로 빨리 드러났습니다. 그는 엄마의 전화를 차단했습니다. 엄마가 직접 반찬을 싸들고 해운대 아파트로 찾아온 날, 그는 안에 있으면서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복도에서 1시간 넘게 기다리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퇴근길에 그 모습을 본 저는 분노로 손이 떨렸습니다. 집에 들어가 따졌습니다. 어떻게 엄마를 문 밖에 세워둘 수 있어? 당신이 어떻게 이래? 그러자 태미는 소파에 누운 채 맥주캔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이제 네 집에서 내가 얻을 게 뭐가 있는데? 장인어른 회사도 나한테 안 왔잖아? 내가 왜 계속 그 집 비위 맞추면서 착한 사위 노릇을 해야 하는데? 나도 할 만큼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 병실에서 잠도 못 자고 간병하던 그의 모습, 엄마 앞에서 웃던 모습, 제 손을 잡고 가족이라고 말하던 모든 순간이 한꺼번에 썩은 연극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는 그날 이후 크게 흔들렸습니다.
남편을 친아들처럼 믿었던 만큼 상처도 깊었습니다. 엄마는 밥을 거의 먹지 못했고 밤마다 아버지 사진 앞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네 아빠가 그토록 조심하라고 했는데 내가 왜 몰랐을까? 저는 엄마를 달래면서도 제 결혼을 아직 놓지 못했습니다. 어리석게도 제가 더 잘하면 태민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도 계속 전화를 했고 주말마다 마산에 내려갔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하면 남편도 언젠가 미안해하겠지, 예전처럼 돌아오겠지. 하지만 태민은 점점 더 막장으로 치달았습니다. 밤마다 술집에 다녔고 새벽에 들어왔으며 셔츠에서는 낯선 여자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카드 명세서에는 호텔, 고급 술집, 외제차 튜닝샵 결제 내역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준 2억 1, 400만 원은 사업 자금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허영과 외도와 낭비를 먹여 살리는 기름이었습니다. 그러던 2022년 11월의 어느 저녁, 저는 엄마가 좋아하던 단호박죽을 사들고 친정집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거실 바닥에 엄마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손은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고 입술은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 엄마를 끌어안고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엄마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손을 제 뺨에 비비며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버텨. 제발. 나 혼자 두고 가지 마. 병원에 도착한 뒤 의사는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가 심장을 무너뜨렸고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수술비와 중환자실 비용, 장치 비용까지 합쳐 당장 필요한 금액이 8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제 돈은 모두 태민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그가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태민 씨, 엄마가 쓰러졌어. 지금 수술해야 해. 제발 병원으로 와줘. 돈이 필요해.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지금 중요한 자리야. 그런 일로 분위기 깨지 마.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뛰쳐나와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1시간쯤 뒤 그는 비틀거리며 돌아왔습니다. 저는 자존심도 체면도 모두 버리고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준 돈 중에 일부만 돌려줘. 아니면 카드로라도 결제해줘. 엄마가 죽을지도 몰라. 그때 그는 저를 내려다보며 웃었습니다. 네 엄마가 죽든 살든 나랑 무슨 상관인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계속했습니다. 그 돈 병원에 날릴 바엔 차라리 내 차 튜닝이나 더 하는 게 낫지.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산다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죽는 순간은 소리를 지르며 무너지는 순간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순간입니다. 그날 제 안에서 무언가가 아주 조용히 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바닥에서 천천히 일어나 그를 한번 바라보고 그대로 집을 나왔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저는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은 계속 흘렀지만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의 변호사, 문재호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그는 낡은 가방에서 봉인된 서류 봉투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유나 씨, 회장님께서 생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마지막 순간 유나 씨가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을 때 이걸 전해달라고요. 저는 손을 떨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버지의 편지와 통장, 그리고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한 순간 숨이 돋는 줄 알았습니다. 17억 2천만 원.
아버지가 아무도 모르게 남겨둔 비밀 자산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나야, 네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아마 내가 걱정했던 일이 벌어진 것이겠지. 태민이라는 남자는 네가 가진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아빠는 그 눈빛을 오래전에 보았다. 이 돈은 네 남편에게도 그 어떤 사람에게도 알려서는 안 된다. 오직 네 엄마와 너 자신을 지키는 데 써라. 아빠가 곁에 없어도 너를 무릎 꿇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병원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떠난 뒤에도 저를 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원무과로 내려가 모든 비용을 결제했습니다. 엄마는 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고비를 넘겼습니다. 저는 엄마를 병원 꼭대기층에 조용한 VIP 병실로 옮겼습니다. 가장 좋은 의료진, 전담 간호, 안정적인 회복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태민에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 엄마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궁금해하지 않았듯 저도 그에게 아무 소식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병원 근처 작은 오피스텔을 얻었습니다. 낮에는 은행에 출근했고 밤에는 엄마 곁을 지켰고 새벽에는 조용히 자료를 모았습니다. 카드 명세서, 호텔 영수증, 차량 블랙박스 기록,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술집 결제 내역, 그리고 그가 제게 남긴 모욕적인 문자들까지. 저는 더 이상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증거를 모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7일이 지났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서류를 검토하던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강태민. 저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유나야, 나 좀 도와줘. 엄마가 쓰러졌어. 마산에서 쓰러져서 부산으로 옮겼는데 뇌혈관이 막혔대.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한대.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는 울먹였습니다. 나 카드 한도 다 찼어. 돈이 없어. 엄마 보험도 없어. 너는 장모님 수술비 어떻게 해결했어? 제발 조금만 빌려줘. 내가 무릎 꿇을게.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엄마가 죽든 살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전화기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 곧 태민이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어떻게 그렇게 잔인해? 사람 목숨이 걸렸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저는 웃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말 17일 전에 당신 입에서 나온 말이야. 우리 엄마가 수술실 앞에 누워있을 때 당신이 나한테 한 말이라고. 기억력이 그렇게 나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덧붙였습니다. 당신 엄마는 당신 돈으로 살려. 내 돈, 내 아버지 돈, 내 엄마의 목숨 위에 손 올릴 생각하지 마.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복수는 큰 소리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조용한 통화 종료음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날 밤 태민의 여동생 강나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나리는 시댁 식구 중 유일하게 저를 진심으로 대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언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오빠가 병원에서 미친 사람처럼 날뛰고 있어요. 저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겪은 일, 태민이 엄마에게 한 말, 2억 일, 400만 원의 행방, 외도 증거 일부를 보냈습니다. 몇 시간 뒤 나리는 다시 전화에 펑펑 울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우리 오빠가 사람도 아니었어요. 나 방금 오빠한테 다 물었고 오빠가 인정했어요. 언니가 우리 집이랑 연 끊어도 나는 아무 말 못해요. 아니, 제발 그렇게 해요. 언니는 이제 우리 집 때문에 더 상처받지 마세요. 저는 처음으로 시댁 쪽 사람에게서 진짜 사과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가 제 마음을 돌리지는 못했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엄마는 수술 후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고, 저는 휠체어에 엄마를 모시고 재활치료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연한 베이지색 카디건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오랜만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로비 한가운데에서 태민이 나타났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엄마가 VIP 병동에서 전담 간호를 받는 모습을 보고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달려와 제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돈이 있었네? 너 돈 있었잖아. 네 엄마는 VIP 병실에 눕혀놓고 우리 엄마는 8인실에서 죽어가게 놔둬? 너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그의 고함 소리에 로비의 사람들이 모두 돌아봤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휠체어에 앉아있던 엄마가 제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수술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몸도 제대로 가누기 힘든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엄마는 태민 앞에 서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내 딸에게 뭐라고 했는지 나는 다 들었네. 내가 죽든 살든 자네와 상관없다고 했지. 그렇다면 오늘 자네 어머니가 죽든 살든 그게 왜 내 딸과 상관 있나?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태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엄마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엄마 목숨을 차 튜닝값보다 못하게 여겼어. 그런데 이제 와서 내 아버지가 남긴 돈으로 당신 엄마를 살려달라고. 당신은 가족이라는 말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어.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강나리가 뛰어왔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보자마자 태민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쩍 하는 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렸습니다. 나리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오빠, 이제 그만해. 언니한테 무릎 꿇어도 모자란 사람이 어디 와서 소리를 질러? 오빠는 엄마 걱정하는 척하지만 사실 네가 쓸 돈 없어서 미치는 거잖아. 그리고 그녀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언니, 사돈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릴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죄송합니다. 보안 요원들이 태민을 끌어냈습니다. 그는 끝까지 발버둥 쳤지만 그날 병원 로비에서 그의 마지막 체면은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문재호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혼 소장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그 서류가 태민의 회사로 점심시간에 가장 많은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목숨처럼 아끼던 체면이 어떤 소리로 깨지는지 꼭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소장에는 모든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 돈이어길 400만 원을 받아 사업 자금으로 쓰겠다고 해놓고 술집과 호텔과 외제차 튜닝에 쓴 일, 외도 정황, 엄마가 위독한 상황에서 한 모욕적인 발언, 정신적 학대, 그리고 제 명의의 해운대 92제곱미터 아파트를 탐낸 일까지. 태민은 곧장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 집이 내 거야? 우리 8년 동안 같이 살았어. 당장 집값 반 내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 집은 아버지가 결혼 전에 내 명의로 사준 내 고유 재산이야. 계약서, 세금 납부 내역, 송금 기록 전부 있어. 당신은 그 집에서 살았을 뿐 단 한 원도 보탠 적 없어. 그는 욕을 퍼부었지만 저는 끊었습니다. 그 뒤로 재판은 생각보다 길지 않았습니다. 문 변호사는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카드 명세서, 호텔 영수증, 블랙박스 기록, 메시지, 녹음, 그리고 강나리의 진술까지. 태민은 비싼 변호사를 구하려 했지만 이미 돈이 없었습니다. 제 돈은 다 써버렸고
카드론도 막혔고 대출도 거절당했습니다. 그는 무료 법률 상담소를 전전하며 자기 억울함을 주장했지만 억울한 사람은 제가 아니라 그에게 짓밟힌 사람들이었습니다. 2023년 6월 법원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 성립, 태민의 재산 분할 청구 기각, 그리고 태민은 저에게 총 1억 7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이 끝나고 법원 밖으로 나오는데 태민이 달려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예전의 번듯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했고 눈밑은 꺼졌고 셔츠는 낡아 있었습니다. 그는 제 구두 앞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유나야, 제발 조금만 봐줘. 나 진짜 돈 없어. 엄마 병원비도 밀렸어. 나 이제 끝장이야. 저는 그의 손을 발로 밀어냈습니다. 당신이 만든 끝장이야. 당신이 싼 더러운 일은 당신이 치워. 내 인생에 다시는 손대지 마. 그리고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택시에 올랐습니다. 그 뒤 태민의 삶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를 정리했고 빚은 불어났고 그는 해운대의 번듯한 아파트에서 쫓겨나 마산의 낡은 반지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때 명품 시계와 외제차, 비싼 술집을 자랑하던 남자는 새벽에는 배달을 뛰고 낮에는 냉동 창고에서 박스를 나르고 시간이 나면 공사판에서 시멘트 포대를 들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명숙 여사는 반신마비로 8인실 병동에 누워 있었고 강나리는 어머니를 돌보면서도 오빠와는 거의 말을 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웃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뿌린 씨앗 위를 걷게 되는구나. 반면 엄마는 천천히 회복했습니다. 저는 엄마를 부산 기장 바닷가 근처의 조용한 고급 요양시설로 옮겼습니다. 아침이면 바닷바람이 창문을 흔들고 소나무 향이 방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엄마는 재활치료를 받으며 다시 걷는 연습을 했고 오후에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책을 읽었습니다. 예전처럼 환하게 웃는 날도 늘어났습니다. 저도 다시 제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은행에서는 제가 힘든 시간을 겪고도 흔들리지 않고 업무를 해낸 것을 높게 평가했고 저는 젊은 부지점장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해 좋은 아내로 보이기 위해 착한 며느리로 인정받기 위해 제 마음을 계속 깎아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저는 더 이상 제 인생의 열쇠를 다른 사람 손에 쥐어주지 않습니다. 2024년 봄, 저는 엄마를 모시고 아버지의 묘를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차를 준비해 비석 앞에 놓고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이제 알겠어. 아빠가 왜 그렇게 태민을 조심하라고 했는지, 왜 그 돈을 숨겨두었는지 이제야 전부 알겠어. 아빠 덕분에 엄마도 살았고 나도 살았어. 엄마는 비석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예전처럼 무너지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엄마와 함께 요양원 테라스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는 잔잔했고 햇살은 따뜻했고 찻잔에서는 은은한 김이 올라왔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유나야, 이제 우리 둘만 생각하고 살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 이제 아무도 우리를 함부로 못해. 여러분, 누군가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지만 사실은 당신이 가진 것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돈, 당신의 가족, 당신의 배경, 당신의 헌신, 당신의 참을성을 사랑하는 척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이상 줄 것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은 너무도 쉽게 드러납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착한 사람이 되는 것과 이용당하는 사람으로 남는 것은 다릅니다.
가족을 지키는 것과 가짜 가족에게 짓밟히는 것도 다릅니다. 저는 남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저를 갉아먹던 거짓을 버린 것입니다. 제가 얻은 것은 복수보다 더 큰 것, 바로 평온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누군가의 거짓된 손길이 아니라 진짜로 지켜주는 사랑과 평안만 머물기를 바랍니다.